안녕하세요. 웰세이드 김양수입니다. 요즘 막 너무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슈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SVB 은행 파산, 그다음에 유럽의 CS 지금 이제 인수하기로 결정이 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위기설이 돌았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주로 강의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강의를 갔더니 강의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막 급하게 따라 나오셔서 저한테 딱 질문을 하시는데 뭘 질문하셨냐면 본인의 어머니께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은행인 S은행에 예금을 넣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 다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놀랐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시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도 사실은 이 은행 파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약간 정말 그 PTSD가 올 정도로 좀 놀라는 구석이 없잖아 많아요. 왜? 저도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고 난 다음에 너무 큰 고통을 겪어서 저도 은행 파산이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크게 와닿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실리콘밸리의 특수한 은행이라고는 하지만 이 은행 파산이 가지고 오는 이슈가 아무래도 굉장히 시장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이게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왜 이렇게 파산하게 됐는지부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약간 특수한 은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은행 파산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특히 우리 IMF 때 우리나라 국내 은행도 굉장히 많이 파산했잖아요. 근데 파산했던 그 경로를 보시면요.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해줬던 그 회사가 굉장히 부실화되면서 그 대출해줬던 그 자산 자체가 은행의 부실로 연결이 돼서 같이 결국은 은행이 파산하는 이런 형태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그렇지 않아요. 뭐 은행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 부실화돼가지고 은행이 파산을 한 게 아니라 좀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자, 얘네들 자산을 대부분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서 받았던 예금을 정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어머 이렇게 안전한 국채에 투자했는데도 이렇게 파산하는 일이 생겨? 라는 이제 굉장히 의문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다가 약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얘네 되게 어렵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소문이 들리고 얼마 안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6주가 인출되는데 무려 뭐 3일, 4일도 아니고 36시간 만에 뱅크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파산 속도 빠르게 정말 그 파산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뱅크런 그러면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사진 기억나실 거예요. 은행 앞에 막 쫙 인출하려고 줄 서 있는 그림들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 폰뱅킹이라든지 다 모바일로 이제 인출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퍼진과 동시에 며칠도 안 돼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인출되면서 파산 속도가 아주 불같이 이제 빨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됐냐면 이거를 좀 비교해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 은행이 과연 이럴까를 비교해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SVB 뱅크가 장기 국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채하면 뭐예요? 되게 안전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국채를 매수할 때가 특히 장기 국채가 되게 쌌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수익을 얻으려고 장기 국채를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놨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채권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하락해요. 자,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준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면서 채권의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하락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하락했다 하더라도 이게 만기까지 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불황 때문에 뭐 예금,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금을 막 인출을 하다 보니까 예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인출이 되게 된 거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예금을 인출해 줘야 되는데 이게 미국 장기 국채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안 팔면 손해를 안 봐도 되는데 당장 팔아서 줘야 되다 보니까 손실을 주고 국채를 매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생각보다 많은 자금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채 매도하면서 손실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게 이제 공시를 하게 되면서 저희 국채 매각해서 손실 이만큼 났어요. 한 2조 정도 났어요.
가 공시가 되면서요.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한 거죠. 얘네 이렇게까지 손실을 많이 봤어? 근데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소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야, 얘네 부실화됐대. 얘네 위험하대. 이러면서 이게 이제 뱅크런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36시간 만에 56조가 인출되는 이제 이런 빛의 속도로 파산이 일어난 사건이 SVB 뱅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SVB 뱅크 전에도 실버게이트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산을 하면서 특히 얘네들도 보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예대마진 가지고 장사하는 은행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났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고 해서 이 은행까지도 파산 위기가 번지고 있어요.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킹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은행인데요. 지금 딱 이 실리콘밸리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은행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멀리 있는 은행이 파산할 때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은행이 파산해서 나 지금 예금 인출하러 가를 눈으로 보는 거랑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의 은행 파산의 이 파장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크게 지금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다행인지 어느 정도 지금 빅 은행들, 대형 은행들 11개가 모여서 내가 지금 39조 원 지원해 줄게 라는 지금 얘기들로 어느 정도 지금 이 위기를 무마시키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굉장히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은행이 파산하는 경로는 좀 놀라웠고 그 파산하는 속도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좀 대응을 해주면서 예금자 보호한도 당연히 다 해주겠지만 예금자 보호한도 넘는 예금까지 모두 다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미국에서 그때 14번째 정도 되는 이 큰 은행이 또 이제 위기설까지 나오게 된 게 아무래도 사람이 불안 심리가 지금은 가장 큰 위험이 아닐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와중에 미국도 시끌시끌해 죽겠는데 또 멀리 유럽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은행의 위기설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인데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파산설, 위기설은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작년 2022년 10월부터 꾸준하게 CS 은행 파산 위기설 이런 것들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요,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고요. UBS랑 크레딧 스위스가 거의 양대 은행이에요. 근데 스위스 은행 하면 뭐 떠오르세요? 맞아요. 비밀, 안전 금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싶어 했던 가장 안전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비밀 유지가 잘 되는 은행,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이제 아무래도 스위스에서 비밀 유지를 하면서 옛날처럼 굉장히 막 뭐 보호해줬던 이런 자금들의 영업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타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타격을 많이 받아서 얘네가 지금 줄줄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얘네가 보유했던 자산이 부실화된 게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그린힐 캐피털 파산하면서 한 10조, 20조 정도 굉장히 크게 손실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아케고스 헤지펀드 붕괴할 때도 이때 손실 본 금액만 7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아케고스 헤지펀드는 좀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명하죠. 왜냐면 이 펀드 매니저가 한국계 매니저였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든 빌황이라는 분이 운영했던 펀드인데 굉장히 크게 도산하는 와중에 크레딧 스위스가 굉장히 큰 자금이 물려 있었고 거기에다가 2022년에 은행 자금 세탁 혐의 유죄까지 받으면서 작년 가을부터 굉장히 위기설이 돌았었는데 한때 사우디 국부은행이 좀 지분을 인수해가면서 유동성 위기를 좀 벗어났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사람들 이제 미국에서 은행 불안하다고 하니까 크레딧 스위스까지 막 예금 인출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합병되는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한때 크레딧 스위스 주가는요, 2007년만 해도 한 70 몇 불, 79불까지 갔을 정도로 굉장히 79프랑이죠. 그 정도까지 갔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주가를 자랑했던 이 은행이 지금 주가가 1불이에요. 1프랑, 1.86프랑, 뭐 2프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폭락을 했는지 이 참 이렇게 큰 은행이 정말 170년 가까이 된 이 어마어마한 대형 은행이 결국은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투자 손실을 모두 회복하지 못하고 스위스 중앙은행에 대출 받아서 저희 유동성 위기 넘길 거예요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UBS에 합병되는 운명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걱정되는 건 이거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야, 미국같이 큰 은행, 스위스에서 이렇게 큰 은행들도 파산 위기설을 다 극복하지 못하고 문제가 됐는데 아니, 우리나라 은행 어떡하지? 라는 생각 좀 드실 거예요. 왜냐면 첫째, 지금 미국에서 파산했던 은행을 보면 자산이 부실화된 게 아니고 투자했던 자금 중에 그것도 제일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미국 국채가 지금 시장 가격으로 다시 이제 손실을 매기는 와중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은행도 그렇고 전 금융회사에서 채권, 특히 국채, 미국 국채 안 가지고 있는 금융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시겠지만 파산하게 된 경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존 은행의 파산 경로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위기설이 불거졌을 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인출이 되게 되면 이건 어느 은행도 버틸 수가 없어요. 진짜. 56조가 뭐 36시간 만에 인출되면 어느 은행도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설 자체가 그게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위기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도 작년에 뭐 레고랜드 사태 불거졌을 때 정부에서도 빨리 대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들이 파장이 더 커지기 전에 굉장히 빨리 대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통하거나 아니면 대형 은행의 큰 이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 심리적 위기가 확장되는 거를 좀 막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그래서 파장이 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너무 위험하게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유심히 지켜보면서 너무 크게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 뭐 시중은행에서 예금을 빼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것까지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다 끝난 일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 지금 찍는 동안에도 계속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서 저는 이걸 좀 계속 관찰하다가 좀 이슈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거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준비를 해서 제가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